네, 써니요. 오늘은 세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세스 78, 79페이지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 태몽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좀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몽, 이제 그 상징성을 해석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태몽의 전체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부안 지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세스에서 저번에 제가 그 어거스틴의 명언으로 알려진 시간에 대해 나는 뭐 평소에 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물어보면 시간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것을 언어로 꺼내려고 했을 때 갑자기 막막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감으로는 알겠는데 꺼내서 보여줘 하면은 그 좀 막막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화분기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A4 뭐 10장으로 정리해서 나한테 줘. 그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2018년, 18년에 감을 잡고 19년에 선언을 시작했는데 뭔가 기축통화로 갈 것 같다 이러면서 내 그림이,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었죠. 한 5년쯤 지나니까 이제 STO 이야기도 나오고 그 지금 현재 암호화폐의 한계, 뭐 범죄인들이 쓴다거나 뭐 이런 한계 같은 것도 나오고, 그 통화에 본위가 없다라는 점이 주는 한계, 그 다음에 현재 IoT하고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한계, 이 얘기는, 그 한계는 이제 전부터,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또 이제 IBS나 한은에서 CBDC를 빨리 좀 실험을 해서 빨리 시작하자, 이런 보도들, 그리고 CBDC를 얘기하면서 왜 하필이면 토큰 증권을 동시에 얘기하는가 하는 총재가, 그러니까 CBDC를 그러니까 국가 중앙은행에서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를 보편화시키고 그것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토큰화시킨 것과 연동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통화죠, 사실은. 왜냐면은 최초의 그 화폐의 시작 자체가 물물 교환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치면, 물물 교환의 증서였다고 치면은, 우리가 가치 이동을 할 때 가치 이동을 되게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치가 평가가 되는데 그 평가라는 것이 STO로 평가가 되는 건데, STO 주식처럼 평가가 되는 건데, 그 평가 누가 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죠. 통화의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뭐가 좋아요? CBDC로 하기 때문에 세금 투명화되고, 그럼 국가가 돈이 오가는 것을 투명하게 해서 세금을 걷고자 하는 그 어떤 욕망을 버릴 수 있는가? 그거 몇천 년 동안 진화해온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진화해온 인간의 욕망에 응축된 게 국가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준다? 그걸 비트코인 세력한테 내준다? 국가가? 그러니까 좀 뭔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얘기하라는 거죠, 제발. 암호화폐 쪽에서. 자, 그래서 세스가 시간에 대해서 되게, 이거 좀 길진 않은데 좀 읽어도 좀 어차피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세스 자체가 이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공부하다 보면 5차원의 본질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지요. 응집된 생명력으로 이루어진 철망은 생명력으로 이루어진 철망이 이 세상이에요. 생명력으로 이루어진 철망. 또 다른 정의가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죠. 생명력은 뭐냐? 철망은 뭐냐? 철망은 이제 하나의 차원이 나누어지는 하나의 그 구분선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생명력은 뭐냐? 그러면 생명력. 이게 이제
뜻 같은 거죠. 뜻, 정보, 생각.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유동적이다. 견고함은 환상에 불과하죠. 나는 철망의 생명력이 우주의 살아있는 일부분으로서 그 자체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망들은 각 세계의 경계를 이루며 경계, 구분점, 그 세계들의 독특한 법칙에 좌우됩니다. 구분을 넘어가면 법칙이 바뀐다. 그러므로 철망들은 여러분의 3차원적 시스템 속에선 시간에 구속되어 있다. 우리 3차원은 시간 내에 구속되어 있다. 자, 응집된 생명력의 동작은 시간이라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자, 시간은 환상이다. 그리고 이 일에는 생명력의 핵심 속에 있는 반작용에 관련되어 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 우리 차원의 시간에서는. 어떤 세계에선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시간은 미지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것입니다. 상위 차원의 존재는 우리 인간의 시간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갑자기 꿈을 꾸다가 과거나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차원을 우리 차원을 벗어나게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시간은 내가 여러분의 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수단 하나의 통신선에 불과하다. 시간은. 상위 차원에서는 시간이라는 길을 따라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발언은 시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작용과 반작용이야말로 시간의 발단이죠. 이 문구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 문구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이야말로 시간의 발단이죠. 아주 핵심 문구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 하면은,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우는데, 내가 뭔가를 밀어낼 때 저기서도 나에게 힘을 저절로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작용 반작용에서, 가장, 신비한 현상이 전자기력인데, 자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도체가 흐르게 되면 그것이 작용이죠. 그리고 자기장을 회방시키잖아요. 이게 갈라버리잖아요. 도체가. 그때 그 반작용으로 전기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게 발전기의 원리예요. 발전기 발전하는 것도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것처럼 이 시간의 철망이라는 것, 차원의 철망이라는 것은 자기장처럼 있는 거예요. 그게 인터스텔라에도 그게 나오죠. 거기는 인터스텔라에서는 중력선인데 지금 저는 비유를 자기장으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체가 지나가요. 그래서 도체가 지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데, 삶의 의지 같은 거, 우리 인간의 어떤 정체성 같은 거, 우리가 우리 자아임을 포기할 수 없는 에고 같은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 짓는 그 도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 짓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선처럼, 마치 영화에서 필름이 막 연결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면 끊어져 있지만 멀리서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전선처럼, 우리 존재의 의지 자체가 하나의 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의 의지가 이 세상이라는 차원을 여행을 할 때 자연스럽게 전자기력에서 자기장을 통과하는 전선에 전기가 흐르듯이 우리의 그 의지가 이 차원에서 존재하고자 할 때는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제가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성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시간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조현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느끼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좀 정렬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
그 자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고자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고요. 여기 이제 세수 6이 될 거고. 자, 태몽 얘기하기 전에 이제 부안 지진 좀 말씀드릴게요. 부안 지진은 원래 공주 익산 단층이 있어요. 이게 14번입니다. 이 소박사 TV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사진 찍은 건데, 소박사 TV가 이거 잘 알려줍니다. 요게 공주 익산 단층이 14번이고, 십자가 단층이 이 12번인 것 같아요. 십자가가 있죠. 예. 여기 12번과 14번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십자가 공주 익산 단층. 근데 이번에 부안 지진은 어디서 났냐면은 공주 익산 단층의 연장선상에서 난 거예요. 14번에 이렇게 쭉 그으면 여기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층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오징어가 찢어 먹을 때 쭉 그 결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결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 단층 보면 쭉쭉쭉 잘 찢어지는 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결이 양산 단층인 거고, 지진 때가 그리고 광주 단층, 나주 단층도 있는데, 언젠가는 한번 광주에서 터지겠네요. 장성 쪽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층을 보니까. 전에 제가 일본 동일본 대지진인가 그 쓰나미 크게 왔을 때, 그때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지진 현상은 응력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쪽에서 지진 8, 9가 일어나면 저쪽에서 일어나면 이게 도미노처럼 쭉쭉쭉 오는데 이게 차례대로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 부안 지진이라는 것은 일본 지진하고 포항 지진의 응력이 풀어지는 현상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지자면 그러면 이 다음 지진은 어디서 일어날까? 그러면 다시 경상도나 아니면 이쪽 단층이겠죠. 요거. 그러니까 전라남북도에 걸쳐져 있는 광주 장성이라던가 여기가 어딜까? 부안 밑에 고창이나 이렇게 지나가는, 그다음에 저쪽에 다도해 신안 쪽 이렇게 지나가는 단층이 있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다음 응력이 풀어지는, 이게 되게 자연 법칙이 너무나 물리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밀어내면 이렇게 반작용이 또 반대 응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좀 전에 얘기했다. 그래서 이게 지진이 정확하게 도민처럼 척척척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진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건 제가 공부한 대로 그리고 얘기한 대로 지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영화 해운대에서 나타나는 도피 시간이 25분 정도밖에 안 되는 동해안 대지진이에요. 일본 서쪽에서 일어나는, 또는 대마도 쪽에서 일어나는 지진. 그게 도망갈 시간이 25분,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30분 만에 그 많은 인구가 고지대로 피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 사실 훈련 들어가야 되는데, 도피 훈련 들어가야 되는데, 바닷가 사람들 걱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되게 그 물리법칙을 따르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번 부안 지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진 때는 반드시 그 연장선을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경상남도 쪽에 4번의 연장선상, 근데 요게 또 완벽하게 연장선이 연결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단궤라는 게 있는데,
이 전라도 쪽 땅하고 경상도 쪽 땅하고 저쪽 경기도 쪽 땅이 궤가 달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륙이 동시 부딪혔던 원래 땅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원래 땅이 다른데 이 그럼 경계선은 강력한 암석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지진대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뭐 마냥 끝까지 그 연결된다라는 건 아니고 좀 더 여기서 우리가 2배 정도로 선을 그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부안 단층의 예가 부안 지진의 예가 정말 중요한 이 14번의 이 단층이 좀 더 길게 뻗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것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 것처럼 부안까지 이렇게 뻗어 있구나, 이걸 이번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 쪽에서도 요 조그맣게 있는 단층이 있지만 이거 좀 더 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짝 길다, 이것도 길 수 있다, 좀 더 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도 우리나라에는 미세단층조차 없는, 그러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잖아요. 미세단층이 없는 안전한 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게 좀 좁은 좁은 곳이 있기도 하고, 저번에 말했지만 제가 뭐 밀양이라던가 하만 거창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전주 삼내 춘포도 안전한 땅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저쪽 익산 서쪽은 지금 공주 익산 단층이 좀 걸쳐져 있고, 익산 삼내, 춘포 삼내 이쪽, 만경강 이쪽, 그 다음에 대전, 보면은 단층이 넓게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리산 아래쪽 그 하동 구례 뭐 이쪽 있잖아요.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대구 밑에 밀양이라든가. 근데 좀 산지는 사람이 안 사니까 뭐 이 지도만 봐도 그냥 어디가 미세 단층조차 없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꼽은 데가 제가 저번에 꼽은 게 실수한 게 그거네. 공주 익산 단층을 연장선을 긋지 않았다는 거죠. 거창 진주.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굉장히 제가 또 하나 배웠어요. 단층은 선을 더 길게 그어봐야 된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가 분석도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구례 순천 이쪽도 괜찮고. 자, 지진 이야기 좀 그만하고요. 태몽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몽을 어떤 스님이 어떤 스님,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아직 낳기 전에, 또는 낳기 전이겠죠. 그 고향 마을을 지나간 어떤 스님이 어머니를 보면서 늦게 낳은 자식이 크게 되겠네, 딱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머니가 자주 해준 얘기가, 내가 늦게 낳은 자식은 형하고 너란 얘긴데,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형보다 늦게 낳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늦게 낳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28세에 저를 낳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제 태몽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했던가, 누가 얘기했던가, 할아버지가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들어보니까 태몽이 좀 세거든. 세니까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50살이 넘도록 제 태몽 얘기를 못 들었네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숨겼어. 내가 물어봤거든. 언제 물어봤냐?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물어봤. 근데 엄마 내 태몽은 뭐였어? 그러니까 뱀 2마리 나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젓가락을 뱀 2마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뱀 2마리 나왔어. 그래서 저는 진짜 굉장히 뭐랄까,
근데 숨기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이 사람이 건방져지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와 내 태몽이 뭐 왕이 쓰는 멸류관이 나왔어? 우와 막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그래서 어머니가 뱀 2마리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용도 아니고 뱀 2마리가 태몽에 나왔어. 와, 남들은 막 이몽룡 용이 나오고 누구는 태양을 삼키고 우리 주몽이 태몽은 인삼인데 인삼이 나오고 뭐 이렇게 과일이 나오고 이러는데 별로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는 뱀 2마리가 나왔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 성장기에 자기는 대단한 태몽으로 태어났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다지 좋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건 태몽을 숨기라고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숨겼는데 어머니도 어느덧 나이가, 어머니가 저한테 태몽을 얘기해 주던 나이가 80세경입니다. 80세. 42년생이니까 한 2년 3년 전이면은 80세 맞지 않나요? 지금 한국 나이로 84세라고 볼 수 있잖아요. 24년 83세. 그러니까 3년 전이니까 어머니가 80세에 제가 52세에 제가 태몽 얘기를 처음 들은 거죠. 50살 넘어서. 근데 이제 그게 총 3번에 걸쳐서 태몽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 보니 이렇게 돼요. 처음에 이 옆에 동영커피에서 막 직원들이랑 제 친구랑 있을 때 태몽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궁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빨간 보자기를 봤는데 그게 사각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자기 안에 사각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사각형인데 임금들이 뭐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머리 위에 쓰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이구나. 보통 그 관을 언제 쓰냐면 세자가 왕이 될 때 등극식에 주로 써요. 엄청난 행사할 때만 쓰는 모자가 그 면류관인데 사각형. 근데 면류관이네. 근데 그 모자에서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는 줄 알았네. 두 번째 설명할 때는 다이아 반지가 있고 뭐 그래서. 근데 세 번째 제가 다시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면류관 그 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면류관 그 사각형이 있는데 이게 꼭 지갑처럼 속에 뭐가 이렇게 넣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갑처럼. 그게 아마 위인지 뭐 이렇게 여기 틈이 있던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지갑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젓가락 한 쌍하고 두 쌍에 한 쌍이에요. 내가 계속 물어봤어요. 두 쌍에 한 쌍이니까 두 개 그래서 두 쌍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젓가락이 나왔고 다이아 반지가 나왔대요. 다이아몬드 반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지를 끼고 있었던 게 아니고 면류관 속에 반지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반지 하나하고 젓가락이 나온 거예요. 면류관에서.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물어봤어요. 또 하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번 더 했어요. 전화통을 2번 했는데, 왜냐면 이번에 정리해버리고 싶더라고요. 영상을 공개한 김에. 자, 보통 면류관에는 구슬이 달려있어. 난 사실 처음에는 구슬이 몇 개 달려있어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구슬이 가진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거든요. 몇 개 달려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물어봤네. 자, 영상에서는 젓가락을 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꿈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왔느냐, 다른 등장인물이 있느니까 다른 등장인물이 없대. 그럼 꺼낸 거네.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줘. 그 얘기는 이제 내가 얻었어라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냥 꺼낸 거네. 그러니까 꺼낸 것 같아. 구슬이 있었어. 두 번째 전화에서. 근데 구슬이 있었어. 나 그게 궁금해. 구슬이 있었으니까. 구슬이 없었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면류관인데
구술은 없었다. 분명히 왕이 머리에 쓰는 모자인데 구술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멸류관에는 옆에 솜하고 앞뒤에 구술이 있어요. 그래서 구술의 의미가 뭐냐 라고 이제 찾아보니 문서가 그 주장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침에 내린 건 아직 뜨겁네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석한 게 나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삿된 것을 듣거나 보지 말라는 의미가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술은 가림막인 것 같아. 가림막, 즉 걸러서 봐라, 걸러서 들어라라는 의미래요. 그거는 이제 왜냐면 그 날이 중요한 행사 날이기도 하고 또 왕이라는 어떤 그 직책상 걸러 들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거죠. 잘 걸러서 들어야 되니까, 이 간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재밌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이 국경에 사는 뭐 백성들, 저 멀리 있는 또는 이역 타국에 가 있는 백성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구술이라기보다는 망사 같은 거예요. 망사. 약간 이렇게 천막, 이렇게 커튼 같은 거예요. 커튼 의미가. 옆에 있는 소문 뭐냐면은 간신의 그 말을 듣지 말고 저 멀리서 외치는 백성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태몽 속에 나온 빨간 멸류관은 구술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봐라,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봐라. 뭐 솜도 없어, 이렇게 귀마개도 없어. 가까이도 듣고 멀리도 들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또 하나가 이제 해석이 되는 게 새로운 시대잖아요. 새로운 시대. 인터넷, 인공지능.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에 있어서는 어쩌면 굉장히 투명해져 버린, 누군가의 십상시 가까이 있는 간신배들이 나를 둘러쌀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멸류관하고 그 손뭉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시대의 어떤 뭐랄까, 리더는 멸류관의 그 구술, 그 가림막하고 솜 옆에 귀마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멸류관이구나 라는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 의미, 도대체 이 구술의 의미가 뭐야 했더니, 그래서 왜 그러면 왕은 이게 줄이 많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줄이 줄어드느냐, 이게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정치인들, 권력자님들, 그 멸류관의 구술의 의미를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를 보지 말고 멀리 있는 걸 들어라는 의미였다. 멸류관의 그 구술이, 그 구술은 가림막이었다. 가림막. 네, 참 또 어머님 그 태몽 때문에 제가 도대체 구술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게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태몽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나름 굉장히 상징성이 많은데, 다이아몬드 반지와 젓가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다이아몬드 반지는 해석을 아직은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아직 해석을 할 때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화봉기통과 선봉홍제를 이미 외쳤기 때문에 젓가락 정도는 제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젓가락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저분이라 그래요. 저분. 나눠져 있다 그래가지고. 나눠져 있는 수저예요. 수저는 그냥 수저고 저분이에요. 나눠져 있는 수저. 이렇게 나누는 수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뭐 기본소득이라던가, 제가
계속해서 외쳤던 제 그림을 통해서 이미 기득권 부자들, 컬렉터들은 엄청난 부자니까 부자들의 돈을 이렇게 해서 우리 아미군인들한테 우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나누겠다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2018년 19년부터 할 때 저는 제 태몽을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21년도 어느 봄에 5월이었을 거예요. 21년 5월에 동영커피에서 처음 들은 거예요. 아, 그때는 젓가락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동영커피에서. 그래서 약 1년 반 전에 집에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제 영상에 보면은 주몽이 엄마하고 주몽이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몽이의 그 크기를 보면 언제쯤이다 알 수가 있고, 제가 게시를 딱 하니까 업로드 날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찍었는지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 게시 날짜만 있는 거예요. 참, 유튜브 이상한 놈들이. 아니, 업로드 날짜와 게시 날짜를 구분해서 보여줘야지.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찍었는지가 지금 정보가 사라져버렸어요. 6월 11일 날 게시 날짜만 딱 뜨는 거야. 정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저분이라는 거, 젓가락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어떤 나눔을 생각하는 리더에 대한 꿈인 거죠. 그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는 제가 아직 해석을 못하겠고요. 몇몇 이 고수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반지의 뜻은 무엇인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